네, 정형외과 전문의 이기석입니다. 오늘은 노인 정형외과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서 약하고 물리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과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주로 먹는 거, 약하고 물리치료에서 음식, 건강보조식품, 소염제, 물리치료, 물리치료 내외, 체외 충격파, 도수치료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먹어서 우리가 치료하는 거, 먹는 거에서 보면 음식, 또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또 이제 소염제, 진통 소염제라는 그런 게 있는데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우리가 이제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시기로서 뭐 이게 좀 증상이 좋아지거나 호전되는 걸 바래서 무릎 때문에 오신 분들이 뭐 진료 받고서 뭐 무릎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뭘 먹으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옛날 생각에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먹으면 그 부분이 이제 보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어르신들은 치매기가 있다 그러면 뇌를 이제 드시는 경우도 있고 관절이 안 좋다 그러면 고양이를 드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치매가 있으면 소의 뭐 뇌를 먹는다 그래서 실제로 뇌를 드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무릎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도가니, 사골국 이런 게 이제 좋지 않나 그래서 도가니라는 게 소의 이제 무릎에 있는 연골판이니까 내가 그게 안 좋으니까 이걸 먹으면 그게 이제 내 연골이 되지 않을까, 연골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전통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음식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를 먹는다고 소가 되지는 않죠. 그렇다고 제가 요새 근대 뭐 역사에 관심 있어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이 고대 나오는 이런 이집트의 신이나 스핑크스나 이렇게 몸이 바뀌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거나 이런 단백질을 먹고 소의 이 고기를 근육을 먹으면 이게 다 소화가 돼서 다 하나하나 다 깨져서 하나의 이제 분자 성분의 아미노산 뭐 이런 물질이 되고 이제 그 물질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물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소의 뇌를 먹는다고 그 소 뇌가 우리 뇌가 되거나 도가니를 먹는다고 그 우리의 무릎이 되거나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양소가 될 수는 있어도 그 부분이 호전되는 그런 이제 음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제 무릎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나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과영양이 되고 과체중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떤 한 음식이 뭐 관절염에 더 좋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제 단백질, 칼슘, 비타민 D는 이제 근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나 이런 데 필요한 것처럼 기본적인 우리가 영양분은 충분하게 섭취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건강을 도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다른 음식들이 특별하게 더 문제가 되진 않고 사골국이나 도가니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뭐 먹을 때 염분이 많이 섭취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 관절염을 더 좋게 하거나 그러는 거는 근감소증이나 아니면 이제 뭐 골다공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정도 섭취하는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하고 특별하게 우리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음식은 없다. 오히려 체중 관리, 과영양과 과체중 피하기 위해서 적절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해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무릎에 있는 연골의 질, 퀄리티가 떨어지고 거기에 이제 손상이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무릎에 연골을 이제 안에 들여다보게 되면 이 뼈 위에 연골 세포와 연골의 세포의 기질이 연골의 주요 성분인데 이러한 성분들의 질이 떨어지는 게 주로 문제가 되고 이 성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그 연골 내에는 연골 세포도 있고 콜라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글루코사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세포의 물질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건강보조식품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콜라겐, 글루코사민, 뭐 콘드로이친 이런 물질들이 됩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은 그냥 이제 우리가 복용을 했다, 먹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몸에 연골에 바로 가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연골의 여기 세포의 기질,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안에 있는 연골 세포 내부에서 당 성분하고 단백질 성분이 골질하는 우리 몸의 연골 세포 내에 있는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만들어지는 것이 외부에 이제 세포외로 분비가 돼서 그 물질을 이루는 거지 우리가 먹은 게 그대로 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을 아무리 복용을 하고 먹는다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연골에 그게 만들어지진 않기 때문에 이 물질들이 그 연골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이제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거나 그런 근거는 이제 없고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나온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글루코사민도 있고 뭐 콘드로이친도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은데 이 물질들은 이제 우리나라 국가에서 이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홈페이지에 있고 이 건강 기능 식품이 건절 건강과 관련된 건강 기능 식품의 기능성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허가해서 유통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고 제시한 것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러니까 이게 도움을 준다도 아니고 줄 수도 있음. 그러니까 안 줄 수도 있음.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모호한 답변이라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약이나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처럼 믿고 이제 사서 이제 복용을 할 그런 근거가 이제 정확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뭐 글루코사민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MSM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가시오가피, 뭐 보스웰리아, 무슨 뭐 크릴 오일, 뭐 홍합, 무슨 뭐 푸른잎 홍합 뭐 이런 것도 있고 크릴 오일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어떤 약이 아니라 어떤 추출물 이런 개념이 돼서 그것이 이제 효과가 확실히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맹신하고 복용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이제 도움이 된다.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고 다시 얘기하면 이 불필요한 것들이다.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전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뭐 N아세틸 글루코사민 이런 이제 성분을 가진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무릎 관절 안에 있는 연골의 세포외 기질의 주요 성분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먹는다고 해서 그게 바로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세포외 기질이 되는 연골 성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물질들이 부족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노화가 되면 그런 세포외 기질 이런 물질들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나이가 노화가 돼서 떨어지는 거지 이런 물질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런 물질들이 있어도 우리가 기능이 이제 노화가 돼서 만드는 능력이 저하돼서 그런 거지 이런 게 뭐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걸 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또 더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는 이런 이제 물질들을 이제 복용해서 섭취해서 연골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복용하는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복용할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식이유황 MSM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뭐 항염증을 기대할 수 있다, 염증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항산화 작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연골 기진에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림에 보면 이 세포의 기질에 연골 성분의 황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 이제 황을 이제 좀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다 근거가 부족해서 이걸 이제 뭐 이거 해서 효과가 확실하다 이런 근거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보스웰리아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 여기 보시는 이게 이제 보스웰리아 나무고 이제 중동에서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세 가지 동방 박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할 때 그때 가져왔던 세 가지 이제 보물들이 있죠. 황금이 있고 왕이란 뜻이죠. 그다음에 유황이 있고 유황은 이제 제사 지낼 때 해서 이제 쓰는 그런 거고 모략은 이제 장례 때 쓰는 거라서 그 세 가지 의미를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드렸던 그 예물 중에 이 유황이 이 보스웰리아 이제 그 나무 진 레진 그 나무 진이 그 보스웰리아 이 유황이 그 나무 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경이나 이런 데 제사 때 쓰였다고도 하는데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사람들이 이거를 먹었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봤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때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연구를 해서 봤고, 그래서 관심을 가졌지만 이거 역시도 연골 재생의 근거는 부족하다. 예, 가 이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고, 이게 뭐 무릎 연골에 도움이 된다 이런 근거는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뭐 우리나라 정형외과 학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지만 미국 정형외과에서 명확하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데, 뭐 미국을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스웰리아도 이런 뭐 연골 재생이나 무릎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초록잎 홍합, 또 크릴 오일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초록잎 홍합이 이제 처음에 관심을 받은 게 뉴질랜드에 마오리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영국 사람이 이 사람들이 서양인들이 가서 보니까 무릎에 관절염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는데 관절염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관절염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닷가에 살지 않고 내륙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니까 무릎 관절염이 다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고, 이 사람들이 뉴질랜드 어떤 바닷가에서 뭘 먹으면서 생활을 해서 그게 무릎 관절염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이제 그런 생각하에 봤더니 이 초록잎 홍합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어서 이 사람들이 관절염이 안 생기게 도움을 받았나.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관심을 봤더니 초록잎 홍합이나 이제 크릴 오일 이런 것들이 오메가3 계열의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이었다. 이런 것들이 항염증 이제 작용을 한 걸 아닐까? 또 항산화 작용을 이제 해서 또 이제 뭐 세포 손상을 좀 방지해 준 게 아닐까? 연골 기질에 어떤 뭐 이제 기질을 이제 뭐 만들어낼 때 그런 기질을 공급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했지만, 이 역시도 어떤 이제 뭐 여기에서 어떤 물질이 우리가 분리를 했더니 이 물질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서 도움이 됐다라는 게 실험실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거나 어떤 하나의 어떤 화학식을 가진 물질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약으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얘기되는 그런 식품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모튼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도 이제 지금 약이긴 한데, 약으로 이제 좀 전까지 얘기 드린 거는 건강기능식품이고,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약으로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보면 이제 어떤 화학식이나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아보카도, 대두, 불검, 화합물 추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걸 오래 먹으면 뭐 좋다 그래서 처방을 받고 이걸 맹신하고 매번 타러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어떤 화학적인 물질이 나와서 이제 확인된 게 아니라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어떤 생약에 대한 그런 연구가 되고, 그 생약의 연구를 했을 때 어떤 성분이 밝혀지거나 역할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런 물질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복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실제 쓰는 소염제나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빈도를 좀 줄인다든지,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옥성 증상 개선제라는 그런 이름으로 프랑스나 이런 데서, 유럽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뭐 이건 좀 더 쉽게 그럼 우리가 약으로 인정해 줄게,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약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FDA에서 이거 공인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약으로는 돼 있지만 일종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근거는 어떤 하나의 화학식을 우리가 약이라 그러면 그 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지고, 또 그 약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런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어떤 효소에 작용해서 이걸 억제시켜서 이런 게 이제 밝혀져 있지는 않고, 또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그 기능이 과할 때 우리 몸에 어떤 부작용과 어떤 원치 않는 그런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연구가 정확히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약이라고 그렇게 안심하고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약이라고 쓰고 있지만 이 조인스도 있고 레일라정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관절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한방이 아니라 병원에서 이제 처방할 수 있는 약으로 나와 있고, 건강보험 안에 등재돼 있어서 쓸 수 있는 약이고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약으로 되어 있지만, 조인스라는 약은 위령선, 뭐 관록과 하고초
이런 뭐 한약 성분을 뭐 3개를 어떻게 배합을 해서, 그리고 레일라정이라는 건 이런 뭐 12가지 이제 한약을 어떻게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의 화학식이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해서 봤더니 염증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연골 보호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미세 혈류가 증가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근거로 식약처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 그래서 이제 약으로 등재돼 있는데, 이것들도 어떤 하나의 화학식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물질 중에 어떤 물질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은 없고, 배합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넣어서 뽑아놓은 추출물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추출물 안에 어떤 하나의 성분이 어떤 걸 역할을 한다, 아니면 어떤 다른 성분이 이 약을 복용을 했을 때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한테 어떤 부작용을,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우리가 약으로 보기보다는 건강 보조식품 정도의 그런 지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런 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광고나 뭐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접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자연 생약 성분의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효과도, 저도 이 약이 이제 들어와 있긴 하지만 처방을 원하는 환자분들에게 처방을 해드릴 뭐 나라에서 허가를 한 거니까 하긴 하지만, 이게 소염제를 안 쓰고 이것만으로 이제 그 통증 완화나 염증 완화 효과를 있을 거라고 단독으로 처방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을 다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약이 아니고 식품이고, 약이라는 거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돼 있고 쓸 수 있고 바로 그 효과를 기대해야 되고,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관리가 제대로 되는, 좀 더 엄격하고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것들이지만, 이 식품이라는 거는 그런 거를 전부 다 벗어나서 식중독만 안 생기면 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식품이니까 이제 그런 안정성이나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낮은 단계의 규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효과가 없는 것도 이제 없는 거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이 효과 자체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는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과대 광고가 나오는 경우 있고, 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 지금 글루코사민이니 뭐 초록잎 홍합이니 여러 가지 뭐 보스웰리아 이런 게 뭐 나와서,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게 좋다고 얘기들이, 의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얘기는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다 보시면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다 항상 있는 게,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밑에 또 보시면 이 내용은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복용하거나 할 때 주의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단서가 붙어 있는 거라서 그게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또 판매되는 상품이고, 이게 뭐 이런 약을 개발했는데 내가 이제 뭐 무슨 뭐 슈바이처의 정신으로 이 약들을 전 국민에게 막 다 해서 이걸 없애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업적인 이제 과대 광고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복용을 할 때 내 몸에 해되지 않고 그래도 기대되는데 조금이라도 뭐 생각이 있다, 그래서 복용하겠다, 오케이, 뭐 그런 거 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돈 낭비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 중 한 분이 나와서 말씀하실 때, 비타민 C, 뭐 알부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뭐 관심을 많이 받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비타민 C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복용하고 그럴 필요가. 그래서 그 선생님 얘기가, 비타민 C 그렇게 뭐 과용량 복용하고 그러는 거는 결국은 비싼 오줌 누는 거랑 똑같다. 알부민도 마찬가지로 먹어서 다 빠지고 되면은 그냥 그게 다 없어지는 거니까 오줌만 비싸게 만들어서 내보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요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필요 없는 거는 그렇게 비싸게 주고 하거나 쓸데없는 기대를 갖거나, 혹시라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받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될 테니까 확인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굳이 복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 소염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그 실제 효과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되고 나라에서 관리받고 그런 이제 건강보험 안에서 다 이제 규제를 받는 그런 이제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릎에 관절염이 생기죠. 관절염이 생겨서 건강한 이제 무릎 관절에 여러 가지 이제 염증 반응들 때문에 여러 제한들이 생기고 통증도 생기고 붓기도 하고
움직일 때 아프기도 하고 이제 움직임이 조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관절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이제 뭐 무슨 뭐 내가 노화가 돼서 관절의 질이 떨어지든 아니면 여러 가지에서 관절 연골이 떨어지고 그런 이제 과정에서 염증 매개 물질들이 나오게 되고 또 뭐 뼈가 노출돼서 신경을 자극하고 또 이제 관절막 주변을 자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염증 반응 때문에 건강한 이제 관절과는 다르게 이런 이제 그 관절염이 생긴 이런 이제 관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되고 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증 반응 중에서 특히 이제 통증을 이제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 무릎 관절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계적인 자극이든 어떤 염증 매개 물질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을 이제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 신경이 자극해서 이 신경이 쭉 따라 올라가서 이 자극을 이제 우리 척추신경으로 들어가게 되고 척추신경에서 이제 다리에서 아픈 게 여기서 무릎에서 된 게 신경에 쭉 와서 우리 허리까지 와서 허리신경에서 그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서 이게 머리 쪽으로 가서 뇌에서 이게 어떤 통증을 느끼게 그런 부분을 딱 때리게 되면 아 내가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생겨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것 중에 통증이 있고 붓기도 있고 뭐 잘 움직여지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통증을 보게 되면 그 통증을 이제 불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통증을 차단하는 방법이 이제 그 진통 효과를 느끼게 되는 게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는 이제 머리 이 신경을 이제 무릎에서 신경이 올라서 머리에서 이제 이 통증을 느끼게 되니까 여기 무릎 위쪽에서 신경 있는 데서 이거를 딱 커트해서 머리에서 이 신호가 오지 못하게 하거나 머리에서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게 역할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무릎에서 염증 반응이 있어 염증 매개 물질이 이제 신경을 뭐 신경이 자극을 좀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고 여러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염증 반응을 좀 낮춰서 통증도 조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염제고 그래서 그 효과를 위해서 이 만성 염증에서 무릎의 불편함을 초래할 때 통증도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물차거나 이런 것도 좀 줄이고 그리고 만성 염증에서 또 이제 통증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손상받지 않은 연골에 이런 데도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파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소염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염제를 쓰게 되면 이제 이게 우리가 할 때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약을 드시고 소염제를 쓰시고 난 약은 안 먹어요. 약은 뭐 이거는 뭐 근원적인 치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아픈 것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근원적인 치료는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다시 태어나야죠. 노화해가지고 우리가 그게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회춘하게 하거나 질이 떨어져 있는 노화가 돼서 질이 떨어져 있는 연골을 다시 젊었을 때 20대로 돌리거나 손상되어 있는 걸 다 되돌리는 그런 치료는 없고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런 걸 치료의 목표를 잡을 거는 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그 나이에 그 연령에 나의 활동에 이제 적절하게 뭐 70대 어르신이 뭐 마라톤을 계속 뛰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에 나가서 계속 일하고 뭐 판촉사원하고 뭐 이렇게 하실 거는 아닐 테니까 그 연령대에 맞게 이제 활동을 할 때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붓기가 심하거나 아니면 걸어 다닐 때 이제 구부리거나 필 때 이때 이제 그게 안 돼서 내가 이제 내 나이에 맞는 적절한 활동이 안 되지 않게 그 정도 이제 그 연령에 맞는 이제 관절의 기능이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퇴행성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제공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될 목표고 그게 이제 약을 써서 진통 효과가 있고 염증이 좀 가라앉아서 이제 생활이 된다. 그럼 그 정도에서 치료가 되는 거고 그게 약도 안 되고 주사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망가지고 다리도 휘고 걸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인공관절을 해서 걸을 수 있게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치료의 목표를 삼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을 복용한다는 게 무슨 뭐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되고 눈 가리고 하고 아까 이제 통증을 조절할 때 이제 뭐 마약성 진통제를 써서 뭐 머리만 이제 머리에서 느낄 수만 없게 다리는 막 다 퉁퉁 붓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걸어 다니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소염제를 써서 염증을 좀 가라앉혀서 통증이나 이런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좀 도와드리는 거
그거는 이제 적절한 치료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뭐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니까 피해야 되고 그럴 것들은 절대로 아니니까,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소염제 복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해서 우리가 편하게 좀 치료를 받는 게 그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또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해질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이제 소염제를 쓸 때 염증 반응을 이해를 하고, 그 염증 반응에서 약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래서 효과가 있고, 그래서 그 염증 반응을 조절하면서, 염증 반응 조절하면서 또 어떤 순기능이 있는 것들을 같이 이제 그게 제어가 돼, 억제가 돼서,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억제가 돼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아셔야지 이제 약에 이제 쓸 때 이렇게 써야 되겠다, 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때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아실 테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염증 반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이제 급성 염증하고 만성 염증이 있을 수 있는데, 급성 염증은 이제 우리 몸에 뭐 염증이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우리 몸을 어디 딱 부딪혀가지고 뼈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가시에 팍 찔려가지고 피부에 손상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균이 들어와서 내 몸에서 뭐 여기 골마서 여기 봉화지겸이 생겼다, 여기 뭐 그런 게 생겼다든지, 이제 그런 게 됐을 때 그런 물질들이 와서 우리 몸을 파괴를 하니까 그 파괴된 부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새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이제 혈액순환도 많이 돼야 되니까 혈관도 막 이렇게 피도 많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세포도 보내야 되고, 또 이제 이게 날 때까지 쓰면 안 되니까 통증도 써서 못 쓰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급성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손상이 있을 때 그 손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불이 나서 홀라당 타는데, 그 불난 부분을 싹 이제 집을 없애고 새 집을 짓기 위해서 중간에 바리케이트도 쳐놓고 뭐 차 못 가게 막아서 돌아가게 해놓고 막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어떤 그 자극이 가면 그 자극에 반응해서 우리 몸에 이제 이 세포막에 뭐 포스포리피드 무슨 지방산이라는 게 있고, 거기 안에 아라키도닉 액시드라고 영어로 되는데 이제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COX1, COX2, 그래서 이걸 그냥 콕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콕스1 그리고 콕스2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그런 이제 효소 물질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아라키도닉 액시드라는 하나 물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자극이 들어가거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이 딱 들어가면 요 물질을 콕스1이라는 거하고 콕스2라는 게 요 물을 딱 이렇게 잘라서 딱딱 분해를 해서 딱 어떤 물질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갈래로 이렇게 쭉 물질이 나눠가서, 그래서 콕스1이라는 게 있고 콕스2라는 게 있고, 아라키도닉 액시드, 아라키돈산이라는 걸 가지고 이런 물질을 나눠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이제 염증 물질이 되고, 그것들이 나가서 뭐 어떤 경우에 붓게도 만들고 아프게도 만들고 뭐 뻘겋게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자극이 들어가면 그 자극에 세포에 어떤 물질이 분해가 돼서 그 분해가 된 물질들이 염증 반응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콕스2라는 거, 콕스2라는 거, 요 물질이 이제 분해하는 물질들은 대개 이제 통증, 염증이 생기고 붓고 이런 것들, 염증, 우리가 느끼는 염증에 주로 관련된 그런 물질들을 만드는데, 이제 콕스1이라는 거는 이런 염증과 상관없는 그런 이제 물질들을 만들어서 우리 염증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이제 콕스2라는 데서 나오는 것들은 염증, 통증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아픈 거, 그런 것들이 되는데, 이제 콕스1은 보호하는 건데, 왜 보호하는 게 뭘 보호하냐면 소화관계, 위점막, 위쓰리지 않게 위산 이런 때 뭐 방어하는 거, 그리고 혈소판 기능 유지하고 신장에 무슨 뭐 혈액 가는 거, 심장에 혈압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 몸이 오묘한 게 뭐냐면, 이런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사람의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산에서 떨어졌어요. 산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뼈가 탁 부러졌으면, 딱 부러져 손상이 있으니까 염증 반응이 생겨야죠. 다리를 낫게 하려면 거기에 부어야 돼요. 왜냐면 뭐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세포들이 글로 막 가야 되고, 또 통증도 있게 못 움직이게 해야 돼. 그래야지 붙을 테니까. 그런 게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또 이 사람이 그거 해서 치유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의 상황이 산에서 떨어졌어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을까요? 굉장히 막 그렇잖아요. 그럼
위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속쓰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에 뭐 위산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염증 반응에서 같이 그런 그 이제 스트레스가 가면 치유하려는 염증 반응도 생기지만 거기에 위장을 보호하려고 우리가 위장 보호하는 그런 이제 물질들도 내보내서 속쓰려 그러면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속쓰리니까 이러고 해서 위장 보호해. 뭐 심장 이런 데도 보호해. 그런 물질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이 생길 때 급성 염증 반응에서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 될 때 이런 이제 손상받은 데를 치유할 수 있는 급성 염증 반응도 이제 나오게 하는 물질들이 나오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른 부분들에서 심장의 여러 기관들에서 너네는 스트레스 받지 마.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안정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들도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런 급성 반응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 너무 억제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급성 염증 반응이 있어야지 우리가 치유가 되니까. 그래서 뼈가 부러졌는데 급성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는 뭐 굉장히 강력한 스테로이드 아니 우리가 감염이 돼서 막 이렇게 봉화지감이 생기는데 고름 막 이렇게 나오고 염증 반응이 있는데 그걸 이제 떨어뜨리겠다고 급성 이제 염증 반응을 강력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스테로이드 막 이런 걸 쓰면 그러면은 이 염증 반응이 떨어지니까 이게 봉화지감이 잘 안 낫고 부러진 뼈는 스테로이드 염증 반응을 툭 떨어뜨리면 안 붓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급성 염증 반응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치유 과정이 있으니까 무조건 억제하면 안 된다. 근데 이 급성 염증 반응은 치유시키고 불난집 다 무너졌으면 막아놓고 새로 져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이점이 있어서 우리가 급성 염증 반응이 좋은 점이 있다고 하지만 만성 염증 반응은 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만성 염증 반응은 이 치유시키는 걸 계속 실패를 해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진 게 뭐 열나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딱 해서 붙이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그 뼈 부러진 게 안 붙어가는 그런 과정. 아무리 염증 반응이 있어도 붙어가지 않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성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이런 거는 급성 염증 반응으로 치유가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염증 반응은 계속 일어나서 뭐 붓고 아프고 열나고 뭐 그런 건 있어도 이게 다시 회복되거나 치유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반응이 있으면서 이런 염증 반응에서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염증 반응을 도움이 안 되니까 만성 염증에선 염증을 억제시켜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통증 아니면 뭐 이제 급성에서는 좋은 이제 보호작용일 수도 있지만 만성에서는 보호작용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제약이 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통증, 뭐 붓는 거, 열나는 거 이런 것들, 물 차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억제해서 감소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소염제를 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염제를 쓰게 되는데 만성염증에서는 그래서 소염제를 쓰는데 근데 이 소염제를 쓰게 되면 이제 콕스1이라는 거, 콕스1, 콕스2 이게 다 억제가 돼 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만성염증에서 우리가 불편한 염증 반응들, 붓고 통증 있는 이런 것도 억제가 되지만 또 이쪽 콕스1에서 하는 그런 이제 우리 보호하는 뭐 속쓰리고 이런 것도 보호하고 심장, 뭐 신장 이런 것도 보호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물질을 분비를 안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보호하는 물질들이 안 나오니까 보호를 못 받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손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관절염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소염제를 쓰게 되면 이 콕스1 좋은 쪽에 나오는 것들도 같이 억제가 되면 그럼 위가 쓰리게 될 수 있죠. 위산과도 위가 쓰릴 수도 있고 신장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혈소판 뭐 무슨 우리 심장 이런 데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염증 이제 콕스2라고 그러는 거 거기에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억제가 돼서 염증 반응에 불편한 것들은 이제 이제 막아서 우리의 염증을 이제 소염시켜서 통증도 완화하고 여러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콕스1이 이제 일쪽이 보호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억제가 돼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제 자세히 보면 영어로 돼 있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얘기되는 게 이제 보시면 이제 위에요. 위에는 이제 위산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그걸 이제 좀 이제 보호하는 그런 게 콕스1이라는 데서 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콕스2 이게 이제 염증 반응이 매게 될 때 우리가 소염제를 써서 딱 이제 억제를 시켜버릴 때 콕스1은 이제 위를 보호하는 거고 나머지는 염증이었는데 콕스1이 같이 억제가 되면 그러면 이제 위가 쓰리고 아플 수가 있죠. 그래서 속 쓰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콕스2만 억제할 수 있는 약이 있다. 그러면 위는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위는 이제 괜찮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약을 개발하거나 그럴 때
소염제 중에서 콕스1, 콕스 이걸 분리해. 그래서 콕스1만 이제 뭐는 내버려두고 콕스2만 하는 거를 우리가 하면은 위는 괜찮겠네. 이런 연구가 돼서 그래서 이제 콕스1 아니고 콕스2만 이제 억제하는 그런 이제 소염제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콕스1은 위를 이제 보호하는 그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콕스2만 억제하게 되면 위는 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신장도 있는데, 신장에서 이제 그 염증 반응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신장을 보호하는 거는 이건 이제 신장의 혈류, 신장으로 가는 피를 어느 정도 계속 공급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막아버리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이제 적어지는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신장에 손상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콕스1도 그렇고 콕스2가 아까 염증에 주로 이제 붓거나 이런 데 관여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콕스2도 일부는 신장, 우리 콩팥에 이제 혈류를 이제 잘 보존해주고 이런 영향을 미쳐서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장은 콕스2를 이를 살리고 2만 억제해도 콕스2가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같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뭐 신장은 우리가 소염제를 복용하면 이제 염증 반응을 이제 많이 일으키고 불편하게 하는 콕스2에서 이를 억제하면 이제 염증 감소 소염 효과를 얻겠지만, 여기에 우리 콩팥을 보호하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 콕스2만 억제하는 약을 써도 우리가 신장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안 좋은 효과가 올 수 있다. 이제 그렇네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심장은 신장과 마찬가지로 콕스2가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심장은 오히려 콕스2가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게 콕스1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있어서, 콕스2만 억제하는 걸 만약에 쓰면 심혈관계에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 우리가 소염제를 써서 콕스1이라는 거하고 콕스2라는 거를 이게 나누어서 봤을 때, 콕스1이라는 게 이제 뭐 콕스1, 2가 염증 반응을 이제 나쁜 이제 염증 반응, 우리 불편한 염증 반응을 이제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도 만들지만, 이 콕스1, 2가 위, 콩팥, 심장, 심혈관 이런 데 보호하는 물질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소염제를 쓸 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좋은 우리 보호하는 부분까지 억제되는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이제 우리 그 소염제가 지금 나와 있고, 이 소염제는 처음 생긴 게 이제 버드나무 껍질, 이제 버드나무 껍질이 이제 옛날부터 이제 어떤 뭐 염증을 뭐 어떤 약효가 있다 이런 게 널리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이제 뭐 고대 시대부터 뭐 그랬나 봐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물질이 좀 근대 와서 이게 효과가 있나, 이게 좀 도움이 되나, 이게 약으로서 쓰일 수 있나,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그 버드나무 껍질에 살리신산이라는 게 이제 좀 이제 추출이 됐어요. 그래서 살리신산을 봤더니 이 살리신산이 이 아까 콕스라고 그러는 거, 염증에서 이제 물질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효소를 억제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버드나무 껍질이 문제가 아니라 버드나무 껍질 안에 있는 살리신산이라는 게 염증을 억제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1897년에 바이엘에서 처음 아스피린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스피린이 이 콕스를 이제 그 염증 반응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그 효소를 콕스를 억제하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스피린이 항염제로 소염제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됐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이 있어, 뭐가 있어, 이런 영향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약제들도 좀 이제 뭐 효과가 더 좋게 하는 거, 부작용이 적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제 쓰게 되는 소염제가 이제 아스피린인데, 이제 이 개별적으로 이제 소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피린은 이제 콕스라는 걸 불가항력적으로 이제 억제를 하는데, 불가항력적이라는 건 이게 한번 딱 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딱 붙으면 그 효소는 그냥 죽어버려요. 새로 만들기 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콕스 1쪽을 이제 억제하는 것도 이제 염증 가라앉는 걸 둘째치고, 그쪽이 세니까 그럼 위장관, 이제 아까 이제 콕스 위를 보호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위장관 부작용에 속쓰린 게 심할 수 있고, 혈소판도 보호하는 게 있는데 혈소판에 이제 그 기능을 떨어뜨려. 근데 기능을 떨어뜨리니까 혈소판의 기능이 뭐예요? 피가 굳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단점이죠. 위장관 부작용이 심하고
피가 안,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혈소판, 피가 굳으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뇌에 무슨 뭐 혈전 뭐가 있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그래서 이제 이 아스피린을 우리가 이제 혈전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염제인데 왜 혈전제로 쓰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스피린이 열나고 이럴 때 먹는 건데 피가 굳지 않게 혈전제로 쓴다 그러는 건 지금 이런 콕스1이라는 거를 이제 이게 혈소판이 역할을 하는 보호하는 작용을 막아서 혈소판이 기능을 못하게, 기능을 떨어뜨려서 못하게 하는. 그래서 지금 아스피린은 혈전제로 많이 쓰이고, 이게 지금 관절염 약으로는 약효도 그렇고 위장관 부작용 때문에 이제 이게 부적절해서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맨 처음에 우리가 알게 된 소염제이긴 하지만 혈전제로 쓰이고 관절염 약으로는 잘 쓰이진 않죠. 그다음에 타이레놀이 있는데 타이레놀 우리가 많이 쓰는 약이죠. 이제 콕스, 이게 혈관을, 그 염증 반응에 물질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는 미미하고 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는데 위장관 부작용이 적고 대신에 간독성이 있죠. 그리고 알러지 빈도가 적어서 우리가 소염제를 쓸 때 어떤 분들이 뭐 얼굴 빨갛게 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거나 그럴 때 타이레놀로 이제 많이 대체하는 우리 소염제, 일반적인 소염제에서 대체제로 많이 생각을 하고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좀 하나하나 우리가 아스피린부터 이제 어떤 물질이 나와서 어떤 그런 이제 어떤 특화된 소염제들이 나오는데 우선 프로피온 상계, 이건 아스피린 어떤 물질을 뭘로 바꿔서 약효를 좀 바꿔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약 이름이 펜이나 센으로 끝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어로 된 많이 약이 있는데 이거는 콕스 1, 2를 모두 억제하고 효과가 중등도 효과가 있고 부작용도 이제 그러니까 효과가 중등도니까 부작용도 중등도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세게 해서 먹었다고 약이 많이 쓰리거나 그러진 속이 많이 쓰리거나 그러진 않고 뭐 이브프로펜, 집에 있는 애드빌, 뭐 나프록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애드빌은 우리가 그냥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적 이제 효과도 중등도고 그리고 부작용도 그렇게 심하진 않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약 뭐 병원에서 처방받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풀어놓은 약이니까 그냥 살 수 있는 약이니까 그 정도 비교적 많이 쓰였고 안전하다 볼 수 있는데 요 약은 보통 이제 하루에 3번 먹어요. 약효가 생겨 하루에 3번. 이제 지금부터 쭉 이제 약 종류를 말씀드릴 텐데 강도도 있고 차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생각하시기 어려울 텐데 3번 먹는 약이 중등도. 좀 이따 말씀 2번 먹는 약은 이제 좀 센 거. 그리고 1번 먹는 약은 오래 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좀 약의 종류를 보시고 내가 어떤 약이 맞을지 보실 텐데 요거는 주로 이제 3번 하루에 3번 먹는 약. 그리고 요 약은 관절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뭐 감기 걸리거나 아니면 어디 아프거나 그럴 때 진통 소염제로 많이 쓰여서 우리가 브루펜, 이브프로펜 뭐 무릎 아플 때도 애들 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뭐 애들 열날 때 이럴 때도 브루펜 쓰잖아요. 같은 약인데 그래서 그런 약이다. 그래서 이제 팔리는 약을 일반적으로 뭐 이브프로펜, 뭐 덱시프로펜, 나프록센 이런 것들이 약이고 보통 이 약들은 하루에 3번 먹습니다. 부작용도 이제 좀 중등도고 그다음에 약효도 이렇게 중등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세트산계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주로 락, 이런 식으로 이제 약 이름이 끝나게 되고 영어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콕스 1, 2를 모두 억제해서 이제 강력해요. 이건 효과도 강력해서 이제 그 좀 아까 본 프로피오게 하루 3번 먹는 것보다 좀 더 세요, 약이. 그래서 이제 관절염에서 많이 쓰이고 보통 우리가 약국 뭐 병원에 가서 처방받으면 하루에 2번 먹는 약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위장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고 주사로도 나오고 그래서 약이 효과가 센 만큼 부작용도 있고 되게 하루에 2번 먹는 약이고 또 지금 많이 쓰이는 약이고 그래서 보면은 뭐 약 이제 일반 팔리는 약인데 뭐 에어탈 유명하죠. 에어탈 많이 나왔고 뭐 디클로페낙 뭐 이런 여러 가지 케토롤락 뭐 이런 거 주사도 있고 뭐 소염제 주사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루에 2번 먹는 좀 강력한 약이고 이제 옥시캄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캄으로 끝나고 이런 영어 약이 있는데 이것도 콕스 1, 2 모두 억제하고 이런 것들은 하루에 1번 먹고 이제 약효가 이제 내가 이거 하루에 3번 약으로 하루에 2번 나 약 먹는 것도 많은데 하루에 1번 먹 이제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루에 이제 1번만 드시게 그래서 약효도 오래 가고 근데 이제 이게 부작용이 생기면 그만큼 부작용도 오래 가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그런 게 있는 약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팔리는 약은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일반적으로 약국에 가면 이런 여러 가지 일반 약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약효각이니까 여기 보면 트러스트 패치 있죠. 이제 패치를 해서 대놓으면 이게 오래가는 약들은 피부에서 흡수돼서 트러스트 1번 붙이면 뭐 일주일 있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번 먹는 약이다. 그리고 선택적 콕스2라고 해서 이건 아까 콕스1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콕스2를 쓰면 위장관이나 이런 부작용이 보호적인 기능이 적겠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세레브렉스, 이제 세레브렉스 하루에 한 번 먹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왔지만 세레브렉스가 제일 유명한 이고 거기 비슷하고, 콕스2만 억제하니까 아까 보신 염증 이제 그쪽만 주로 이제 하자. 그렇지만 위장관 부작용은 없지만 아까 보셨지만 신장하고 심혈 관계는 콕스2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콕스2에 대한 문제가 그 신장이나 심장에 대한 보호 효과는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오히려 심장, 심혈 관계 부작용이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콕스2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세레브렉스를 처방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 처방에 대해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많이 처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건 나라에서 잘못한 게, 이게 처음에 이 약이 들어오니까 약가가 비싸니까 처음에 쓸 때 65세 이상만 처방하게 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65세 이상의 심혈관계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서 보통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쓸 경우 65세 이상 그냥 그럼 세레브렉스, 위장장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심혈관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심혈관계 위장용이 있으면 뭐 얘기 들었길래 뭐 이제 세레브렉스 먹으면은 위도 괜찮고 뭐 괜찮지, 심혈관계는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세레브렉스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하루에 한 번 드시고 콕스2만 이제 한다. 소염제를 복용하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염제 알러지가 이제 또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드시고 나서 얼굴이 부었어요, 눈이 부었어요, 몸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비교적 아주 흔하진 않지만 부작용 중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보는 거고, 그 증상 중에 보면 두드러기, 혈관 부종, 뭐 붓거나 뭐 뻘게 여기에 부었어요, 뭐 낯에 가려워요, 얼굴이 부었어요, 뭐 얼굴이 뻘겋게 됐어요, 이런 경우 있고, 뭐 목소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돼요, 뭐 잘하는 콧물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전신 쇼크가 오는 드물지만 이런 경우도 있고, 먹었더니 2, 3일 지나서 뭐가 나고 가렵고 뭐가 생겨, 이게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모든 약에는 알러지가 있어서 그 약을 먹으면 이제 무슨 그 약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무슨 땅콩에 알러지가 있거나 아니면 독에 알러지가 있거나 이런 것처럼, 그런 오이에 알러지가 있고 뭐 결함에 알러지가 그런 것처럼 약에도 그런 알러지가 있는 것들도 있고, 그거 말고 콕스1, 아까 이제 콕스1에 보면 혈관에 있던 어떤 이제 작용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혈율 유지하고. 근데 그래서 이게 두드러기나 이런 게 안 생기게 하는 보호작용 역할이 있는데, 이 콕스1이 억제가 돼서 그래서 혈관이 붓고 뭐 이렇게 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콕스1 보호적인 작용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알러지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콕스1하고 관계된 알러지가 있고, 약 알러지, 부종 생기고 뭐 얼굴 뻘겋고 이런 거.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땅콩 알러지처럼 약 자체에 대한 알러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알러지가 있으면은 소염제를 못 먹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콕스1을 억제해서 생기는 알러지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콕스2로 바꾸면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원하는 소염제의 효과를 달성할 수가 있고, 아니면 타이레놀이나 이런 걸로 바꿔볼 수 있고, 약물의 과민 반응이다 그러면 아까 이제 3번 먹는 거, 2번 먹는 거, 1번 드시는 거 이렇게 다 나눴잖아요. 그러면 그 약물의 구성에 따라서 그 알러지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약물에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아까 3번, 2번, 1번의 거를 서로 바꿔서 이제 뭐 프로피온계, 아스탄계, 아스테선계, 뭐 옥시캄계 이런 것들을 바꿔서 해보면 알러지가 없고 요 약은 괜찮아요, 이렇게 해볼 수 있으니까 소염제가 뭐 도움이 많이 되는 약이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리를 하면 소염제는 교차 반응, 알러지는 선택적 반응. 교차 반응이라는 거는 이제 콕스1하고 이제 관계된 거다. 모든 거에 거의 다 생긴다. 그래서 선택적이라는 건 약물 자체에 알러지에 있는 거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대안을 찾아봐라. 만약에 뭐 콕스1 때문에 그렇다면 콕스2만 억제하는 걸 쓰거나, 아니면 약 자체다 그러면 다른 제형의 약제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알러지가 있을 때 소염제 주사는 쓰면 안 되는 게, 약은 먹어서 흡수하는 게 시간이 걸리지만 주사 맞으면 잘못하면 쇼크 와가지고, 왜냐면 알러지 생겨서 문제 있을 걸 딱 쏴버리면 온몸에 쫙 퍼지면 그 알러지 반응이 쫙 나가면 전신 뭐 알러지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잘못하면 사람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염제 주사는 뭐 알러지가 있거나 내가 약 안 먹어봤는데 소염제 안 먹어봐서 뭐 알러지가 뭐 모르는데 주사 맞네, 그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소염제, 진통소염제 주사는 좀 주시하시는 게 필요하고, 내가 어떤 약에 알러지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가지고 다니시고, 나 이거 의사 선생님 보여주시면 이건 아니고 저거 딴 거 이거 하세요 할 테니까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염제하고 신장하고는 얘기가 많은데, 근데 이제 보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 중에서
소염제가 이제 보면 우리가 소염제 먹거나 그럴 때 독성이 있다. 그래서 간 독성도 있고 신장 독성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해서 간 독성처럼 신장도 이 약의 독성 이제 대사되는 과정에서 뭐 부담을 줘서 그런 거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간염 생기고 이런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 신장 독성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물질을 억제해서 신장에 갈 수 있는 혈류를 감소시켜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독성이 그 독약이 그래서 몸에 독이 들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약이 들어가서 신장으로 가는 피를 적게 해서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꼭 많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그 위험성이 한 5%, 10%뭐 이렇게 된다 그러고 이제 이게 신장에 이제 부담을 주는 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하고 이게 이제 보면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갈 때 그러냐 그런데 이게 처음엔 비슷하다가 1년, 2년 지나가면서 빨간 게 이제 진통소염제를 드신 분하고 파란 게 진통소염제를 안 드신 분인데 만성 신장염이 이제 조금 신장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보면 예, 드시는 경우가 0.1에서 0.1은 뭐 조금 더 높았다라는 얘기예요. 생기는 게 아주 많이 높은 건데 위험성이 있기는 있고 이 연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가정의학과 팀이 2025년 뭐 8월 달에 발표한 논문이고 이게 10년 동안 봤다 그렇게 해서 논문에서 나온 데 있던데 보면 이게 이제 신장에 그걸 먹어도 신장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서양에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고 여자들 얘기고 우리가 이제 봤더니 67세 이상 어르신들에서는 소염제를 장기간 몇 년 동안 복용할 경우에는 이제 위험성이 좀 있다. 그리고 복용 기간이 증가하면 더 많다. 그래서 신장에 약간 부담이 있고 신장 뭐 신혈류가 뭐 줄어들긴 하는데 만성 신부전까지 가지는 않더라. 근데 위험성이 조금 있는데 아주 큰 건 아니다. 근데 있기는 있다. 이렇게 논문을 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서 써야 되고 이걸 무서워서 전혀 못 쓸 건 아니고 그 위험성이 뭐 아주 높은 건 아니고 뭐 있긴 있지만 그런데 특히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신장에 혈류가 있으면 들어오는 혈류가 있고 나가는 혈류가 있고 피가 신장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기도 이제 이게 잘 맞아져야 되는데 이게 신장에서 이제 피가 혈액이 나가는 게 많고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적으면 신혈류량이 이제 신장에 있는 혈류량이 적어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신장이라는 거는 겨울철에 수도꼭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겨울철에 수도 동파되지 말라고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어느 정도 흐르면 그러면 안 얼고 괜찮잖아요. 근데 물을 잠궈버리면 얼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장은 어느 정도 혈류가 계속 피가 가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신장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고 뭐 내가 혈압이 있어서 신장의 혈류를 좀 많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제 혈압약을 드시고 거기에 이뇨제까지 드셔서 신장으로 가는 뭐 물이 굉장히 적은 상태 그때 이제 이 소염제를 드셔서 신장에 가는 피까지 적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신손상이 크게 올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건 임상적으로 크게 보고 하니까 이제 뭐 보호자나 잘 모르는 뭐 어르신 계신데 약 많이 드시는데 혈압약도 드시고 이뇨제도 드시고 뭐 하는 상태에서 소염제를 쓴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주의해서 뭐 약이 이렇게 너무 많지 않나 근데 이건 좀 위험한가 그것도 같이 보시고 약자 다약제 복용하시는 경우는 처방받을 때 선생님들한테 이제 여쭤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이 있다. 네,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붙이는 소염제는 이제 5% 10%밖에 전체 혈류로 안 가니까 신장에 부담이 적으니까 내가 신장 질환이 있다 그러면 아까 있었죠. 트러스트 패치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붙이시면 도움이 좀 될 거고 또 다른 방법 스테로이드 주사 무릎에 직접 맞고 이런 거는 드시는 소염제가 아니고 이제 거기 국소해야 되니까 전신에 신장에 무슨 뭐 혈류를 저하고 뭐 염증 방을 그런 거하고 이제 관계가 뭐니까 할 수 있고 타이레놀이 다른 진통제 드실 수 있고 이제 내가 뭐 투석 받은데 만성 신부전이니까 신장 고장 날 거 없으니까 그냥 막 먹어도 되지 않아?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이 약을 드시면 이제 투석으로 해도 이게 신장으로 투석을 해도 소염제가 빠지지가 않아요. 몸에 있는데 이 소염제 부작용으로 뭐 신질환 있고 투석 받는 분들 뭐 위에 출혈 생기거나 이런 거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다른 데 혈소판 출혈 이제 이런 문제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농도가 올라가면 문제할 수 있으니까 뭐 신부전 있는 경우 이거 조심해야 되고 투석을 한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소염제 정리를 해보면 혹스 1, 2에서 억제 이제 소염 이제 하지만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종류별로 효과가 있고 이제 부작용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서 프로피온계 3번 드시는 거는 중간 효과, 중간 부작용 그리고 아세트산계 하루에 2번 드시는 거는 강한 효과, 강한 부작용이 있다. 효과도 좋지만 부작용이 있다. 옥시칸계 한 번 드시는 거는 효과가 오래 가지만 이제 뭐 부작용도 오래 갈 수 있다. 그리고 위장관 부작용이 있을 때는
선택적 코스, 세레브렉스 이런 걸 쓰시면 좋지만 그렇지만 심혈관계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때는 피해야 된다. 그리고 심혈관계 위험이 있다면 낙소졸이라고 아까 얘기는 안 드렸는데 나프록산계하고 오메프로제라고 해서 위장에 같이 섞여 있는 약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위주로 심혈관계 위해서는 처방하는데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신장 부담이 있는 경우는 이제 노령, 어르신들하고 고혈압이 있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또 약 드실 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주사나 파스를 하는 게 더 안전하겠다. 알러지는 모든 소염제에서 있는지 일부 소염제 있는지 보시고 알러지 기록이 있을 때는 기록 보관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 또 주사 맞는 거 이거는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물리치료 의료보험에서 되는 거 온열치료, 심층열치료, 뭐 경피적 자극 그리고 뭐 전기신경 자극, 그다음에 재활 저출력 무슨 레이저 치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효과들은 다 보시면 열 그리고 초음파 자기, 전자기파, 전기, 빛 그런데 뭐 이완, 혈류 증가 그리고 심층열은 심부 가열에서 신장성 늘어가는 거 좋게 통증 신호 억제 그리고 뭐 염증 통증 조절 보조 그러니까 직접적인 건 아니고 조직의 어떤 뭐 부드럽게 하거나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니까 이것들은 뭐 내 몸에 아까 약이나 이런 것들이나 그래서 크게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받아보고 괜찮다 그래서 좀 뻣뻣한 게 좋아져요. 이러면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체외 충격파도 이제 물리치료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체외 충격파 많이 해서 뭐 다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체외 충격파는 그 기전이라는 게 뭐 기계 에너지가 뭐 세포로 바뀜, 뭐 조절 그리고 여기 보면 혈관 미생 뭐 이런 것이 관련 반응 가능성, 염증 조절 가능성 그리고 뭐 가능성적인 그러니까 효과들이 그렇게 확연히 나온 것들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가장 확실하게 된 이제 치료 효과는 이제 발에 족저근막염이나 뭐 석회성 건염 이런 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효과를 알고 있고 입증돼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것들이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서 체외 충격파를 한다. 뭐 거기 뭐 무릎 관절 말고 거기 있는 붙어 있는 뭐 힘줄에 무슨 뭐 문제가 됐다. 뭐 그런 데는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어도 별로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이거 무릎에다 충격받을 때는 무지하게 아프고 그 연골판이나 이런 데 가지도 않고 연골에 도움되지도 않고 관절낭에 도움도 없고 비싸기만 하고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수치료 효과도 보면 뭐 치료 효과 관절 가동술, 슬관절 가동술, 움직임, 연부 조직 이완, 근막 이완, 스트레칭 보조, 신경근 제어. 이게 뭐 보면 뭐 무슨 뭐 연골을 재생, 관절을 뭐 해가지고 관절 운동의 회복 이게 아니라 보조, 풀어주고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개는 퇴행성 관절염이 뭘 좋아지거나 퇴행성 관절염에서 관절 안 좋은데 무릎 꺾어봤자 안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수술 후에 내가 이제 뻣뻣해지거나 유착되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보조적으로 붓기 빠진다든지 관절 수동술 한다든지 뭐 림프 마사지해서 붓기를 빤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될 거고 그냥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크게 그 자체에서는 도움이 되는 건 없을 거다. 물리치료 정리를 하면 보조적인 효과다. 여러 치료가 급여와 비급여가 있고 효과와 대비 비용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잘 고려해 봐야 된다. 급여 물리치료 4종 세트 우리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거는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보조적으로 할 때 내가 시간도 있고 뭐 이완되는 것보다 그러면 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좋다 그러면 적극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를 말씀을 드리고 체외 충격파는 힘줄염 뭐 이 정도 이외에는 뭐가 없다. 뭐 근본적인 치료도 아니고 통증 뭐 이런 거 싫어하시고 뭐 근본적인 치료도 통증만 조금 이거는 별로 도움되지 않으실 것 같고 도수치료 이런 것들은 수술 후에 재활에서는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처음에 관절염인 무릎에서 크게 도움받으실 거는 효과를 기대하시는 게 어렵지 않나까지가 제 생각이었고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